저와 재혼하시면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반지하 전세 만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반찬가게 접은 뒤로는 식당 설거지와 도시락 부업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끝내 손을 벌리지 못했고 그렇다고 혼자서 전세 보증금을 다시 마련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런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된다고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 집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하고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저는 모른 척하고 넘겼습니다. 늦게라도 기댈 곳이 생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집은 저를 그토록 서둘러 드리려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손을 잡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거래처 모임 자리는 제가 원래 가려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는 분이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따라간 자리였어요. 반찬가게 접은 뒤로는 그런 모임에 나갈 여유도 기분도 없었거든요. 남들은 퇴직 후 뭘 하네, 어디를 다녀왔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다음 달 전세 만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앉아 있었지만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에 쥔 찻잔이 따뜻했는데도 손끝이 차가운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 자리에 제가 왜 나왔나 싶어 슬쩍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맞은편에 앉은 분이 강태성 씨를 소개해 줬습니다. 68. 저보다 7살 위였습니다. 건물 몇 채와 연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먼저 해줬어요. 직접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고 제 쪽으로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임 내내 그이는 과하게 웃지 않았고 남의 이야기에 억지로 맞장구를 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를 팔려는 사람처럼 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그이가 저를 따로 불러서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낸 이야기, 반찬가게 접게 된 이야기, 전세 만기가 코앞이라는 이야기까지요. 왜 그렇게 다 털어놓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싸우다 보면 누군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무장이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따지거나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이 그때 제겐 제일 편했습니다. 그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가엾다거나 안 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다고요. 딱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라기엔 짧고 빈말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가 목 언저리까지 차올랐다가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이는 만날 때마다 제 쪽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밥은 먹었냐고, 몸은 괜찮냐고요.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사소함이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한테는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누가 저한테 오늘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준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저는 늘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이 앞에서는 처음으로 그 말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식당 구석 자리에서 그이가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저와 재혼하시면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전세 만기는 이미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보증금을 다시 마련할 방법은 없었고 자식들한테는 끝내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제 자식들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이는 제 표정을 보면서 덧붙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된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만들었어요. 압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며칠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밤에 반지하 창문 너머로 발목 지나가는 사람들 발을 보면서 이 방에서 또 한 해를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일단 같이 살아보자는 건 그이 쪽 제안이었습니다.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무리하게 서두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 집에 들어가 보는 게 순서라 생각했고 며칠 뒤 그이가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층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관리가 잘 돼 있었고 거실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제가 살던 반지하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번 숨을 들이켰어요. 한 번도 탐낸 적 없는 풍경인데 막상 눈앞에 두고 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당겼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오래 고생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허기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아들 강현우 씨와 며느리 박지연 씨가 마침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먼저 얘기가 간 모양이었는데 두 사람 다 유난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시기 잘하셨어요. 아버님 혼자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겹게 들렸습니다. 가족처럼 받아준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들 현우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아버지도 좋은 분 모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거든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워서 계산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꼭 진심인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과일을 깎아서 내왔고 아들은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는 내내 뭔가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집안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조용한 방 쪽에서 간간히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그 방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계시냐고요? 그이가 처음으로 살짝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계세요. 좀 불편하신 분이라. 좀 불편하신 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더 묻지 않았어요. 처음 방문한 날 너무 캐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고 아들이 웃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러면서도 그 방 쪽 소리가 귓가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더 물었어야 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간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반지하 원룸에 있던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이불, 그리고 남편 제삿날 쓰는 물건들 정도요.
그이는 새 살림을 같이 장만하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들어가는 마당에 짐이라도 없어야 눈치를 덜 볼 것 같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덜 차지하고 덜 요구하고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던 날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집 안살림을 같이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같이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며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 방 가까이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 가끔 인기척이 나거든요. 저희가 따로 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잘 못 챙겼어요. 그 말이 그때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처럼요. 저는 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무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 여사는 그때 88이셨습니다. 중풍 후유증이 있으셨고 치매 초기 증세도 함께 있다는 걸 저는 들어가고 나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이가 처음에 좀 불편하시다고만 했을 뿐 상시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는 이야기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방에서 풍기는 냄새와 방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기저귀 상자와 찬장 위에 빼곡하게 놓인 약봉지들이 저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들어온 첫날부터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방문 틈으로 저를 한번 보시더니 금방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알아보시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셨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용한 게 편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오갔습니다. 들어오기를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지하 원룸 전세 만기는 지났고 짐도 옮겼고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처음이라 낯선 거라고, 어디 가서 산들 처음은 다 이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눈을 감으면 그나마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는데 그이는 깊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 계셨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시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시 눕혀드렸습니다. 이불을 여며드리고 방문을 살며시 닫고 나왔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무섭거나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뭔가를 막 실감한 사람처럼요. 내일도 이럴 것 같다는 느낌,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제게 적응이란 건 점점 더 깊이 그 자리에 박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새벽 2시에 그 방문 소리가 이제부터 매일 밤 제 몫이 된다는 것도요. 재혼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편했습니다. 편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 채워진 냉장고, 남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남편까지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밥상에 앉는다는 것, 저녁에 불이 켜진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처음엔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10년 넘게 혼자였던 사람한테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돌봄도 처음엔 감당이 됐습니다. 새벽에 인기척이 나면 일어나 살펴보고 아침에 죽을 데워드리고 약봉지를 시간 맞춰 챙겨드리는 정도였으니까요. 힘들다기보다는 손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원래 부지런한 편이었고 반찬 가게 할 때도 새벽 4시면 일어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한 달은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됐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나이 드신 어른 모시는 거 어디 가서도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부탁이 하나둘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점심약이 식전약으로 바뀌었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방문간호사가 오는 날 자리를 좀 지켜봐 달라고, 혼자 계시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시어머니 정기 목욕 도움을 부탁하더니, 그 다음엔 병원 예약 문자 확인을, 그 다음엔 야간에 기저귀 교체까지 자연스럽게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씩 넘어올 때마다 저는 그냥 받았고, 그걸 다 받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들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라기보다는 물이 스며들듯이 들어온 거였어요. 어느 날 보니 이미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요. 재혼 2달쯤 됐을 무렵 저는 새벽 5시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먼저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무시고 계신지, 기저귀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죽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셔서 부드러운 것만 드실 수 있었는데 전날 저녁에 미리 불려놓은 쌀로 아침마다 죽을 새로 끓였습니다. 식히고 간 맞추고 적당한 온도가 됐는지 손목으로 확인하고 숟가락으로 드릴 수 있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 아침 밥상도 따로 봐야 했어요. 그이는 죽을 못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낮 동안은 약을 챙기고 방문간호사가 오는 날이면 옆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셔서 간호사가 오면 손을 잡아드려야 했거든요. 오후엔 산책 보조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복도 끝까지 갔다 오는 짧은 거리였지만 시어머니 몸무게를 옮기고 자세를 잡아드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녁엔 밥상을 따로 봐드리고 밤엔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그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제 마음 한쪽은 항상 시어머니 방 쪽에 가 있었고 남편과 대화를 시작하다가도 소리가 들리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이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고마다는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집안일이 그러면 안 되냐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며느리 박지연 씨는 그 무렵부터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살갑고 다정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살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 가족이 안심이에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들이 고마웠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칭찬이 끝나면 어김없이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방문간호사가 오는 날 좀 일찍 준비해 달라고, 다음 주 외래 진료 때 접수 서류를 미리 챙겨달라고요. 칭찬과 부탁이 항상 세트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전화 진동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들 강현우 씨는 주말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오면 잠깐 할머니 방을 들여다보고 아버지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거나 시어머니 방 정리를 했어요. 현우 씨가 제가 부엌에서 나오면 어머님 고생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손했어요. 그런데 그 공손함이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눈이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 낮 식사를 챙기고 나서 거실에 잠깐 앉았는데 현우 씨와 그이가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들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들렸어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은 진짜 비싸거든요. 지금처럼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이가 맞장구를 쳤고 두 사람 다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자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게 제일 낫다는 말이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가 말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방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저는 복도 쪽에서 걸어오다 그만 다 들어버렸습니다. 간병인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번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인기척에 통화를 끊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청소 다 하셨어요? 고생하셨다. 저는 그냥 네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간병인보다 낫다는 말. 그 말이 제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게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돌봄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고 혼인신고도 아직인데 제가 주 간병인처럼 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듣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이어가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짐짓 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이 집에서 밀려나면 다시 돌아갈 방 한 칸을 구하기도 막막했으니까요. 보증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나이는 61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 입을 막았어요. 그게 이 집이 저를 조용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협박한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나갈 수 없다는 걸 그 집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벽이 됐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는 게 반항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움직였어요. 새벽에 일어났고 죽을 끓였고 약을 챙겼고 청소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눈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방 서랍에 꽂혀 있는 방문간호 일정표, 정기 배송으로 오는 기저귀 영수증, 병원에서 오는 예약 문자 그리고 한 번은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던 오래된 약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집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도 저처럼 이 방 앞에서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도 저처럼 가족이 됐다고 믿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집을 나갔을까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참고 사는 사람으로 본 그 집이 제가 눈을 뜨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날은 시어머니 대학병원 신경과 정기 외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으실 겉옷을 꺼내놓고 챙겨가야 할 약봉지와 진료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움직여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죽을 먹여드리고 휠체어에 앉혀드리는 것까지 다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 순서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병원 접수 시간을 놓치게 되니까 전날 밤부터 머릿속으로 순서를 되짚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에 약속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지인을 만나야 한다고 병원은 내가 데려가도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같이 따라갔지만 그 뒤로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들 현우 씨도 그날 회의가 있다며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자고요. 며느리는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다며 이번엔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접수부터 대기, 검사실 이동, 화장실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게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병원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소리에 놀라시는 편이라 탈 때마다 손을 꼭 잡아드려야 했습니다. 차에 옮겨 태우는 것도 혼자 하기엔 힘에 부쳤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창구 직원이 보호자 서류를 확인하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따로 계신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보호자 서류에 제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2달 동안 이분을 모시고 다닌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보고 있는 화면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 보호자는 아들 강현우로 등록되어 있었고 간병 연락처는 며느리 박지연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요. 직원은 더 묻지 않고 그냥 접수를 처리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2달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이렇게 병원까지 데려온 사람이 저였는데 정작 병원 기록에는 제 이름 한자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행정적인 실수라고 넘어가기엔 뭔가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우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진다고 진료 시작할 때쯤 도착할 것 같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면서 음료수를 하나 뽑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종이컵을 2손으로 잡으시려다 흘리셨습니다. 얼른 닦아드리고 옷이 젖지 않았나 확인하고 새 컵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한번 바라보시다 다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그냥 피곤하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한참 기다리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현우 씨가 도착했어요. 숨을 조금 고르면서 걸어오더니 시어머니한테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같이 들어가려는 줄 알고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순간 현우 씨가 제 팔 앞을 살짝 막았습니다.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팔을 가로막듯이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담은 가족이 들을게요. 어머님은 밖에 계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대기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휠체어를 밀고 온 사람이 저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를 하고 음료수를 드리고 옷에 흘린 걸 닦아드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 설명을 들을 자격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앞을 봤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무엇이 터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눈물인지 말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 눌러온 무언가인지요. 진료가 끝나고 현우 씨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진료 내용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휠체어를 제 쪽으로 밀어주면서 수고하셨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마치 오늘 하루 일한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가족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옆에 앉혀두고 운전을 하면서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살짝 팔을 막으면서 말하던 현우 씨 얼굴, 대기실에서 일제히 저를 향하던 시선들, 상담은 가족이 들을게요라는 그 말이요. 가족이 들을게요. 그러면 저는 뭔가요?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방에 모셔드리고 이불을 여며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잠깐 붙잡으셨어요. 꼭 쥐는 힘이 아니라 그냥 살짝 닿는 정도였는데 저는 그 손을 한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놓으실 때까지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번에 발견했던 약 봉투 옆에 끼어 있던 거였어요. 꺼내보니 방문 요양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꽤 오래된 서류였어요. 신청자란에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비스 내용 란에는 식사 보조, 위생관리, 체위 변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담당자 의견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시 간병 필요, 가족 보호자 상주 권장이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상시 간병 필요, 가족 보호자 상주 권장. 이 말이 적힌 서류가 이미 서랍 안에 있었다는 건 이 집은 진작부터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새로 들어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숨이 조금 막혔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뭔가를 크게 잘못 짚은 사람이 느끼는 그 허탈함 같은 거요. 저보다 먼저 있었던 약 봉투 속 이름,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방문 요양 신청서, 그리고 병원 기록에 없는 제 이름까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병원 잘 다녀왔냐고 수고했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외래는 한 달에 2번이라고 그때마다 어머님이 모시고 가주시면 된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손에 폰을 쥔 채로 있었어요. 며느리는 오늘 병원 보호자 서류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던 이야기도, 상담 자리에서 제가 빠졌던 이야기도요. 그냥 수고했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태어남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써뒀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반찬 가게 할 때 쓰던 거였어요. 재료비 계산하고 거래처 연락처 적어두던 낡은 수첩이었는데 남은 페이지가 아직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거기에 날짜를 적고 있었던 일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새벽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어떤 수발을 했는지, 병원에서 있었던 일, 보호자 서류 이야기,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이요. 글씨가 예쁘지는 않았어요. 손이 좀 떨렸거든요. 그래도 썼습니다. 이걸 나중에 어디다 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적어도 이 수첩 한 권만큼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숨긴 건 시어머니의 병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 데려온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조금씩 또렷하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날 밤에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다음 외래 날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2번이라고 했으니까 보름 만에 다시 그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준비는 전날 밤부터 했어요. 시어머니 옷을 꺼내놓고 약봉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료 수첩에 지난번 이후로 달라진 증상을 메모해뒀습니다. 밤새 2번이나 깨셨다는 것, 식사량이 줄었다는 것, 오른손 떨림이 조금 심해진 것 같다는 것까지요.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꼼꼼히 적었습니다. 저한테 말하라고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두면 누군가는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아들은 출근해야 한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이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도 이제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런 집이라는 걸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도착하고 접수를 마친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편해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세가 불편하신가 싶어서 휠체어 등받이를 조금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질 않으셨어요. 저는 얼른 앞에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났어요. 대기실 한가운데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핸드백에서 여분으로 챙겨온 기저귀와 물티슈를 꺼내고 간호사실 쪽으로 빠르게 갔어요.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처치실 한쪽을 잠깐 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옮기고 갈아입혀드리고 휠체어를 닫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손이 바빴고 숨이 조금 가빴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시면 더 불안해하실 테니까요. 겨우 수습을 마치고 대기실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 그제야 아들 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상황을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방금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 현우 씨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좀 빨리 처리하셨어야죠. 저는 입이 막혔습니다. 빨리 처리하셨어야죠.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전문 간병인도 아니고 재혼한 지 2달 남짓 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대기실에서 수습하고
처치실을 빌려서 씻겨드리고 휠체어까지 닦아낸 사람한테 돌아온 말이 빨리 처리하셨어야죠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분들 몇이 힐끗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서 맞받아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앞을 봤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더 큰 일은 의사 상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저는 시어머니 휠체어를 밀면서 당연히 함께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막히고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오늘 전달할 말이 있었거든요. 밤새 2번 깨신 것, 식사량이 줄어든 것, 손 떨림이 심해진 것. 그걸 수첩에 적어서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 앞에서 또 현우 씨가 앞을 막았습니다. 이번엔 팔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먼저 휠체어를 잡으면서 들어가려 했고 저를 향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상담은 저희가 할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보름 동안 관찰한 내용이 있어서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전달할게요. 수첩 주시면 됩니다. 수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적은 것을 가져다가 본인이 전달하겠다고요.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쪽을 봤습니다. 저는 수첩을 그냥 내밀지 않았어요. 잠깐 그대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은 가방 안에 그대로 넣었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현우 씨는 이미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첩이 있었고 수첩 안에는 보름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 안에는 오늘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도 이미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요. 진료가 끝나고 나온 현우 씨는 제게 진료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약이 하나 바뀌었다는 말만 했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물어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고 봉투에 시간대별로 라벨을 붙이는 동안 현우 씨는 주차장 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약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대기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료실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 그 모든 게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은 달랐습니다. 전보다 또렷해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얼굴을 한번 가볍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 씨 차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옆에 태우고 천천히 운전해서 왔어요. 신호 대기 중에 잠깐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창밖을 멍하게 보고 계셨어요. 오늘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잊으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방에 모셔드리고 점심을 챙겨드리고 약을 드시게 한 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 앉아서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상태, 제가 혼자 수습한 과정,
현우 씨가 도착한 시간,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빨리 처리하셨어야죠 라는 말도, 상담은 저희가 할게요 라는 말도, 수첩을 달라고 했던 것도 전부요. 그리고 제가 수첩을 주지 않았다는 것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적고 있는 내가 이제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오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의 얼굴을 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대기실에서 혼자 수습한 것, 진료실 앞에서 밀려난 것, 빨리 처리하셨어야죠 라는 말을 들은 것까지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이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할 것이고, 현우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할 거였습니다. 그 대화를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2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했어요. 다녀왔다고, 별일 없었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가는 건지 잘 몰랐어요. 3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참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으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가 쌓이고 있었고 서랍에서 찾아낸 서류들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 직원 말도 보호자 등록 내역도 현우 씨가 오늘 한 말도 전부요. 조용히 참던 사람이 조용히 모으기 시작할 때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라는 걸 그 집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시어머니 방불을 꺼드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 수첩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이 예전과 같은 새벽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모르는 척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보고 부엌을 정리하는 그 모든 동작을 똑같이 하면서 눈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그 집에서 버티는 방식이 됐습니다. 살피면 살필수록 보이는 것들이 늘었어요. 시어머니 방 서랍 깊숙이 꽂혀 있는 방문간호 일정표는 날짜가 꽤 오래됐는데도 양식이 최근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갱신해온 거였어요. 거실 찬장 위에는 정기 배송으로 오는 영양식 상자가 쌓여 있었는데 배송 스티커에 적힌 수령인 이름이 아들 현우 씨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남편 이름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드시는 것들인데 결제도 수령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이 집으로 들어오면 제가 뜯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관리는 저, 명의는 따로. 병원에서 오는 예약 문자도 살폈습니다. 남편 폰으로 오는 문자였는데 남편이 두고 간 폰을 충전해드리다 보면 화면에 뜨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음 외래 날짜, 검사 안내, 방문 간호사 방문 일정까지 전부 그 폰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들을 제게 미리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오후였어요. 시어머니 낮잠 시간에 맞춰 저도 잠깐 쉬려고 방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거실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가 집에 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아버님 드릴 것이 있다며 잠깐 들렀다고 했는데 남편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쪽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방에 들어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목소리를 낮추긴 했는데 집이 조용하다 보니 다 들렸습니다. 이번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간병인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쪽은 돈이 나가잖아요. 잠깐 상대방 말을 듣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손도 빠르시고 워낙 성실하신 분이라서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발걸음 소리를 냈는지 아니면 인기척이 났는지 며느리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웃었어요. 아무렇지 않게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고 했어요.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잔을 세면대에 내려놓는데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깨뜨릴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저는 방에 들어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은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이번엔 오래 가는 것 같다는 말, 간병인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 돈이 나가잖아요 라는 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까지요. 적으면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선명함이었어요. 안개가 걷히듯이 모든 게 또렷해지는 그 느낌이요. 아,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이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된 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맞아들었습니다. 왜 자식들이 재혼을 그렇게 반겼는지요. 처음 그 집에 초대받던 날 며느리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아들이 좋은 분 모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던 말이요. 그 반가움이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채워줄 자리를 향한 거였어요. 왜 제 손 빠른 걸 유난히 칭찬했는지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손이 빠르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힘들다고 금방 나가버릴 사람이 아닌 버티면서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 형편을 알고 드린 거였어요. 전세 만기가 코앞이고 갈 데가 없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나가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왜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자고 했는지도요. 법적으로 묶이기 전에 써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었겠죠. 아니면 법적 아내가 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최대한 쓰자는 뜻이었거나요. 남편은 외로움을 달랬고 자식들은 간병비를 아꼈고 저는 방 한 칸과 생활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거래였어요. 처음부터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지난 2달을 되짚었어요. 새벽 5시마다 일어난 날들, 혼자 병원을 다녀온 날들, 대기실에서 혼자 수습했던 그 오후 진료실 앞에서 물러선 일까지요. 억울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려면 몰랐어야 하는데 저는 중간부터는 알면서도 버텼으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된 일이었구나 하는 그 허탈함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허탈함 밑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이 느끼는 그 단단함이요. 더 이상 흔들릴 게 없다는 느낌이랄까요? 속았다는 걸 알면 슬프지만 더는 속지 않는다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밤에 그 경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에 있던 방문 요양 신청서 사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시 읽고 담당자 의견 칸에 적혀 있던 상시 간병 필요 가족 보호자 상주 권장이라는 문구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기저귀 정기 배송 영수증 중 남은 것도 날짜와 금액을 적어뒀어요. 병원 예약 문자는 남편 폰 화면에 뜰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수첩에 적어왔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서류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들었던 그 말, 주 보호자는 따로 계신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이요. 그게 그냥 행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서류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발은 하되 권한은 없는 자리.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수첩이 꽤 차올랐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들었던 말들, 발견한 서류들이요. 처음엔 그냥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아서 썼는데 이제는 이게 무엇을 위한 기록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예전 식당 사장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거지 일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만둘 때 사장이 언제든 다시 연락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오래 마음 한쪽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받아주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은 잠깐도 안 걸리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요. 사람이 늘 부족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했다는 건 이제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가면 어디로 가나, 뭘 먹고 사나 그 생각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61의 원룸을 다시 구해야 하고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고 또 혼자 시작해야 한다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보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더 무거웠습니다. 동네 친구한테도 슬쩍 연락을 해봤습니다. 원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어요. 괜찮은데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친구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알아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잠자코 있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자세히 묻지 않아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여며들이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알아보시는 건지 아닌지 항상 알 수 없었는데 그날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입을 조금 여셨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이 조금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잠깐 잡았어요. 미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이 집에 들어오게 된 데에 시어머니도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몸이 자유롭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이 집도 이 상황도 전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모아야 했습니다. 서류, 기록, 통화 내용, 그리고 나갈 자리까지요. 다 준비되면 그때 나가는 거였습니다. 조용히 참던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누가 제일 먼저 불안해질까요? 그 집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마음을 바꿨다는 걸요. 준비하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죽을 끓였고 약을 챙겼고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밥상을 따로 받고 부엌을 정리했고 방문 간호사가 오는 날엔 자리를 지켰어요. 며느리 전화를 받으면 알겠다고 했고 아들이 들르면 간식을 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겠지만 저는 그 보름 동안 속으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식당 사장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날짜를 딱 정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그때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짧고 군더더기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 짧은 말이 그때 제겐 꽤 든든했어요. 동네 친구도 움직여줬습니다. 원룸을 2군데 알아봐줬는데 한 곳은 보증금이 조금 있어야 했고 다른 한 곳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2번째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친구가 집주인이랑 이야기를 해줬고 자리는 잡아뒀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올지 알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자세히 묻지 않아줬습니다. 왜 나오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사람이 힘들 때 곁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다시 알았어요. 수첩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다시 읽으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수습했던 날, 보호자 서류에 제 이름이 없었던 것, 진료실 앞에서 밀려났던 것, 빨리 처리하셨어야죠 라는 말, 상담은 저희가 할게요라는 말, 며느리 통화에서 들었던 말들이 전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 캡처도 있었어요. 남편 폰 화면에 뜰 때마다 찍어뒀던 것들이었는데 누가 어떤 명의로 예약이 되어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 신청서 사본은 원본이 서랍에 있었고 저는 그걸 수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뒀어요. 기저귀 배송 영수증도 날짜별로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통화 내용은 따로 적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는 저만 알았어요. 그 외래 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가방에는 약봉지와 진료 수첩,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허리가 좋지 않다고 했고 아들은 오전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엔 늦어도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오늘따라 대기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조용했어요. 말수가 원래 적은 편인데 그날은 더 조용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흥분되거나 긴장된 게 아니라 뭔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그날이 됐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조금 고르면서 걸어오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덧붙였어요. 어머님, 이런 건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익숙해지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전부 정렬되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기실 한가운데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익숙해져야 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가족이라 불러놓고
수발만 맡긴 분들이 익숙해지셔야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들을 꺼냈어요. 병원 보호자 등록 내역 사본, 방문간호 일정표, 기저귀 배송 영수증 들, 방문 요양 신청서에 적혀 있던 내용을 옮겨 적은 수첩 페이지, 그리고 며느리 통화 내용이 적힌 종이까지요. 하나씩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2달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고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원 서류에는 제 이름이 한자도 없더군요. 보호자는 따로 있고 간병 연락처도 따로 있고 저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간병인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죠. 이번엔 오래 가는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아들 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빠르게 걸어오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죠. 저는 현우 씨를 봤습니다. 밖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시작된 일이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현우 씨가 제 옆에 서서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재는 눈빛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로 들어왔습니다. 노모 병수발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처음부터 아셨으면서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분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병원 대기실에서 제가 혼자 수발을 하고 혼자 수습을 하고 혼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나온 거였어요. 누가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보더니 저한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희 씨,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놔둔 건지요. 하지만 그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같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짐 쌀게요. 남편이 뭔가를 더 말하려 했는데 저는 이미 종이들을 봉투에 다시 넣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휠체어를 며느리 쪽으로 밀어드렸어요. 말없이요. 며느리가 휠체어를 받아쥐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대기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현우 씨가 뭔가를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도 짐이 없었으니까요. 옷 몇 벌, 이불, 남편 제삿날 쓰는 물건들, 그리고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은 맨 마지막에 챙겼어요. 가방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걸 보더니 말했어요.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차분히 얘기하면 되잖아. 예민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2달 동안 새벽마다 일어난 게 예민한 거였나요? 병원 서류에 이름도 없이 수발을 한 게 예민한 거였나요? 대기실에서 혼자 수습하고 진료실 앞에서 밀려난 게 예민한 거였나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로 들어왔지 노모 병수발하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반지하는 아니었어요. 1층이었는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창가에 잠깐 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이 자꾸 왔습니다. 잘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나이 61에 다시 혼자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어요. 오늘 하루가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슴 쪽이 달랐습니다. 오래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가 내려놓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가벼움이요. 식당 일은 이틀 뒤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반겨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앞치마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냥 일하면 되는 자리가 그때 제겐 제일 편했습니다. 나중에 동네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나온 뒤 그 집이 꽤 어수선해졌다고 했어요. 간병비 문제로, 방문 요약 문제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더 내기 싫다고 했고, 남편은 자식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고, 며느리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제가 2달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혼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빠지고 나서야 그 무게가 얼마였는지 보였던 거겠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없어서 힘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무게를 제대로 나눌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원룸 창가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아침이면 저는 가끔 그 집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 채워진 냉장고, 남들 앞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이. 처음 그 집에 들어서던 날 가슴이 서늘하게 당겼던 그 풍경이요. 그게 가끔 생각났습니다.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어요. 늦게라도 기댈 곳이 생긴 줄 알았던 그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인 건 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집의 계산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제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재혼하고 2달 만에 짐을 싸서 나왔으니까요. 61에 다시 원룸으로, 다시 설거지 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무너진 건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참고 사는 사람쯤으로 보고 계산을 세웠던 그 집이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밥을 먹으려고 일어나요. 제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였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은 그 집 어느 날 새벽보다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집에서 끝까지 버티셨을까요? 저는 버티지 않았습니다. 나왔어요. 그게 제가 61에 할 수 있었던 가장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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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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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